환생에 대한 믿음은 지구상 다양한 문화권에서 수천 년 동안 지속되어 왔고, 오늘날 세계 인구의 약 60%가 환생을 믿고 있습니다. 하퍼의 심리와 초자연적 경험 백과사전에서는 죽은 후에 영혼이나 본질이 돌아와 새로운 물리적 형태에 거주하는 것을 환생이라고 명시합니다. 우선 이해해야 할 것은 환생이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삶에 육화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배움의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이 생애 동안 우리는 살고, 배우고, 여러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한 생애의 기억을 간직한 채로 영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이런 과정은 영혼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되며, 그 과정이 완료되면 마침내 절대자가 있는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수많은 환생 속에서 우리는 별개의 개인으로서 육체를 얻어 살아가며 겪는 다양한 추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배우를 생각해보면 이들은 다양한 영화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끝나면 배우는 다시 자신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수년에 걸쳐 한 배우는 영화, 연극, TV에서 계속해서 다른 캐릭터를 연기했습니다. 이런 배우는 자신이 연기했던 캐릭터에 대한 경험과 기억을 소중히 간직합니다. 불교도들은 세상을 완전히 이해하고 깨달음을 얻으려면 환생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영혼의 깨달음이 달성되면 한 영혼은 마침내 환생의 사슬을 끊고 열반 또는 영적 천국의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영혼의 깨달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환생에 검증된 사례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는 영화 배우 글렌 포드입니다. 포드는 최면 상태에서 5번의 전생을 기억한다고 주장했는데, 그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루이 14세 통치 기간 동안 프랑스 기병대원으로 근무했던 삶이었습니다. 포드는 평소에 몇 가지 기초적인 문구에 프랑스어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면 상태에서는 17세기 파리의 특정 방언으로 밝혀진 프랑스어까지 유창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증거이지만 많은 회의론자들은 여전히 이러한 종류의 기억이 잠재의식적 꿈에 의해 생성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린 아이들의 전생에 대한 이야기는 환생에 대한 가장 놀랍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환생이라는 개념을 아직 모르며 기성세대의 거짓과 기만으로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2년 미국 오하이오주에 사는 2살짜리 루크의 엄마는 자신의 아이가 전생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폭스투 나우에서 보도했습니다. 루크의 엄마 에리카에 따르면 어느 시점부터 루크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안전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장난감을 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루크에게 팸이 누구인지 물었고, 루크는 글쎄 그게 바로 나였어 라고 말했습니다. 루크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죽어서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밀어냈어. 내가 깨어났을 때 나는 이미 작은 아기였고 엄마는 나를 루크라고 불렀어. 에리카는 루크에게 종교나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었고 삶과 죽음에 관한 주제에 대해 논의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매우 당황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팸이 어떻게 죽었는지 루크에게 물었고 그 여자가 화재로 사망했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루크는 팸이 지붕에서 뛰어내렸다고 설명하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 후에도 루크는 기차를 타고 시카고로 여행했다고 말하는 등 여러 세부사항을 자주 언급했지만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사는 에리카와 그녀의 가족은 시카고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에리카는 시카고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고 1993년 3월에 팩스톤 호텔 건물이 대규모 화재에 휩싸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층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팸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던 30세의 파멜라 로빈슨을 포함해 19명이 사망했는데 파멜라는 불길을 피해 지붕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에리카의 가족은 초자연적 현상을 조사하는 TV쇼와 연결되어 쇼의 제작자 또한 루크의 충격적인 사례를 공개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루크 앞에는 낯선 사람들의 사진이 많이 놓여 있었는데 루크는 그 중에서 즉시 파멜라의 사진을 가리켰고 언제 찍혔는지 기억난다고 하며 파멜라와 관련된 상세한 여러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에리카는 파멜라의 유족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그녀의 딸에게 연락했습니다. 에리카는 파멜라의 딸과 대화 도중에 루크와 파멜라의 유사점을 발견했습니다. 파멜라는 미국 가수 스티비 원더의 열렬한 팬이었고 2살짜리 루크 또한 그 가수의 노래를 정말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후 루크는 자신의 새 인생에서 팸을 놓아주기 시작했고 그녀에 대해 더 이상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루크의 사례와 같이 일부 어린이는 말하는 법을 배우자마자 전생에 있었던 사람,
장소, 사건에 대해 매우 상세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존재를 형이상학적, 철학적 측면에서 고찰할 때 단 한 번뿐인 삶이란 의미가 없습니다. 2019년 호주의 TV 진행자 데이비드 캠벨은 TV 프로그램 중 하나에서 자신의 4살짜리 아들이 전생에 다이애나였음을 암시하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캠벨의 아들 빌리는 겨우 2살이었을 때 처음으로 다이애나의 사진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봐봐. 이건 내가 공주였을 때의 모습이야. 캠벨에 따르면 빌리는 자신이 전생에 영국의 다이애나 공주였다고 계속해서 주장했는데 막상 캠벨은 영국 왕실에 대해 아무것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캠벨은 처음에 빌리가 하는 말은 동화 속 이야기나 환상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빌리는 계속 많은 세부 사항을 이야기했고 캠벨은 환생에 대해 숙고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빌리는 다이애나가 자주 들렀던 스코틀랜드의 여러 특정 장소 이름을 지정할 수 있었고 벨모럴 성으로 알려진 영국 왕실의 여름 별장 내부도 자세히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빌리는 자신의 비극적인 죽음, 즉 다이애나비의 죽음까지 기억하며 한때 사이렌이 울리고 나는 죽었다고 말했고 아버지인 캠벨은 기절할 정도로 경악했습니다. 캠벨의 2살짜리 아들은 한 번도 다이애나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어서 그녀에 대해 그렇게 많이 알고 있다는 것에는 어떤 논리적 설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빌리는 환생한 다이애나일까요?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 조지 패튼 장군은 환생을 굳게 믿었습니다. 특히 패튼은 자신이 카르타고의 장군 한니발의 환생이라고 믿었습니다. 패튼 장군은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자신의 과거 전투를 회상하며 전장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여겼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형태로 과거의 삶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가 환생한 다양한 생애 동안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환생의 주된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각 생애의 시간 속에서 성장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생은 선형적인 시간에 일어날 수 있고 당신의 다음 생에는 실제로 과거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깊은 영혼은 시간과 공간 밖에 존재하며 원할 때 언제 어디로나 여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양자물리학의 발견은 더 완벽하고 비물질적인 존재 영역이 있다고 가르친 플라톤을 점점 더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로 환생한 많은 형들이 각각의 대체 타임라인을 만들어 무수한 평행우주와 다중우주가 존재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외계인으로 태어난 일생을 포함해 16번의 환생을 기억하는 남자의 신기한 사건. 이 사례는 환생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생생한 환생의 증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환생 전문가인 프레드릭 렌츠 박사는 1979년도에 출판된 그의 가장 유명한 저서 환생에 대한 진실한 사례에서 많은 환생 사례를 설명하는데 한 사례는 과거 16번의 환생을 자세히 기억할 수 있었던 엘빈 리어리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엘빈의 나이는 당시 1970년대 후반에 38세였고 엘빈은 어렸을 때 집에서 이집트 파라오의 옷과 왕관을 쓰고 파라오 역할을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공부를 전혀 좋아하지 않았고 10학년이 되자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그 후 여러 업종을 전전하다가 나중에는 사업에 뛰어들어 상당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의 인생에 대해 고민하고 혼란스러워하던 엘빈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어빈 모드스 박사에게 최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면 상태의 엘빈은 자신의 16생애 동안의 사건을 자세히 회상했습니다. 최면에 들어간 엘빈은 고대 이집트어, 고대 로마어, 이탈리아어로 이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환생한 각 삶에 맞는 특정 문자로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는 최면 상태에서 미래를 예언할 수 있었고 암에 대한 신약의 이름도 예언했습니다. 엘빈이 이야기한 몇 가지 전생의 신원은 전문가들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그가 묘사한 16가지 환생 중 상당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족보는 확인되었으나 역사서에는 기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생애에서 엘빈은 고대 이집트의 칼리크라테스 파라오였으며 기원전 341년부터 344년까지 3년 동안 이집트를 통치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엘빈은 최면 상태에서 고대 이집트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이집트 상형 문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최면에 걸렸음에도 파라오다운 오만한 태도와 위엄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몇몇 대학교의 이집트학 학자들이 초청되어 엘빈이 쓴 상형 문자를 연구한 결과 그것이 실제로 고대 이집트 문자임을 확인했고 최면 세션 테이프를 청취한 후 학자들은 엘빈이 말한 언어가 고대 이집트어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추가적인 조사 결과 고대 이집트에는 3년 동안만 황제 자리를 지켰던 파라오가 있었고 그의 이름은 정확하게 칼리크라테스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파라오가 검색에 뜨지도 않을 만큼 전혀 유명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싫어해서 중학교 때 학교를 때려친 엘빈이 이집트 역사나 듣보잡 파라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른 최면 세션 중에 엘빈은 미국 남북전쟁 당시 남부군인이었던 제이미 브루스터였으며 1847년 조지아에서 태어나 1863년의 전투에서 16세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전쟁 역사가와 전문가들은 당시의 장교와 군인 명단을 바탕으로 엘빈이 이야기한 것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브루스터가 유명인이 아닌 평범하고 어린 군인이었고 그의 삶에 대해 세간에 알려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엘빈이 브루스터에 대해 미리 알고 있을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점도 인지했습니다. 엘빈은 브루스터의 짧았던 인생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최면 중에 엘빈은 자신이 전생에 세코야라는 이름의 아메리카 인디언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아무런 기록이 없는 이것을 확인할 방법은 없었지만 엘빈은 당시 원주민종족이 살았던 산을 자세히 설명했고 전문가들은 그 지역이 엘빈의 말과 대략적으로 일관성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계속된 최면 세션 중에 엘빈은 요세페우스라는 유대인 히브리 노예로 일생을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요세페우스였던 엘빈은 2000년 전인 예수님 시대에 살았고 예수님이 박해를 받는 일련의 과정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엘빈이 최면 중에 진술한 가장 놀라운 이야기는 그가 한때 논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외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태양계의 한 행성인 해왕성에서 영적 에너지 형태의 존재였지만 육신을 얻어 살기 위해 지구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지구상에는 오늘날과 같은 인간종은 아직 창조되지 않았는데 논란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지구의 초고대 문명의 일원이었고 지구상에서 벌어진 핵폭발로 인해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엘빈은 최면 중에 마치 잠든 듯한 무아지경 상태에서 고음의 이상한 언어를 유창하게 말했고 최면에서 깨어나자마자 속기기호처럼 보이는 한 개의 커다란 외계 문자로 추정되는 것을 썼습니다. 엘빈이 자신의 과거 생애들을 회상하며 언급한 많은 지식들은 각계의 전문가들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들이었고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 너무나 신비하고 경이로웠습니다. 엘빈은 먼 과거에만 환생했던 것이 아닌 비교적 최근에도 환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엘빈은 한때 자신이 20세기 초반 미국에서 활동한 유명 영화배우였던 루돌프 발렌티노였다고 말했습니다. 발렌티노는 1920년대 가장 인기 있는 스타 중 한 명이자 무성영화 시대의 가장 유명한 배우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출연한 영화는 현재는 그다지 유명하지 않지만 당시 발렌티노는 가장 잘 알려진 배우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발렌티노의 아버지는 이탈리아인이고 어머니는 프랑스인이었습니다. 최면에서 엘빈은 발렌티노의 사생활에 대한 많은 비밀과 촬영 중에 얻은 여러 내부 상식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최면 중에 그는 마치 발렌티노가 자기 어머니에게 보내는 것처럼 이탈리아어로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 환생은 유명인이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엘빈이 발렌티노로 환생했다는 진위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매우 쉬웠습니다. 전문가들은 특별히 헐리우드의 영화계 베테랑들을 초대해 엘빈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베테랑들은 엘빈에게 당시 발렌티노와 영화계의 사람들만이 아는 질문을 했고 엘빈은 하나씩 정답을 내놓았는데 모두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발렌티노의 트레이드마크인 영화 더 쉐이크를 촬영했던 촬영기사는 엘빈에게 촬영 첫날 촬영을 시작하기 위해 몇 명이 함께 차를 몰고 촬영장에 왔는지와 그때 무슨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물었습니다. 엘빈은 나와 3명, 총 4명이 같은 차에 타고 이동 중에 오른쪽 앞바퀴가 떨어져 나가 갓길로 굴러갔다고 대답했습니다. 엘빈은 당시 같은 차에 탔던 3사람의 이름과 인적사항도 인용했는데 모두 일치했습니다. 당시에 4명 중 질문을 한 촬영기사만 살아있었고 발렌티노를 포함 나머지 3명은 이미 사망한 지 오래였습니다. 당시 촬영기사는 이러한 사소한 일을 외부인에게 결코 알리지 않았기에 엘빈의 대답을 들은 그는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또한 손글씨 판독 전문가는 엘빈에게 발렌티노의 이름을 서명해달라고 부탁했고 오래된 문서에 발렌티노가 서명한 것을 비교한 결과 두 사람의 서명이 실제로 완벽하게 일치해 깜짝 놀랐습니다. 전문가는 엘빈이 루돌프 발렌티노의 서명을 흉내낸 것이 아니라 두 개가 완전히 한 사람이 한 것처럼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현대의학 상식으로 볼 때 지문은 사람마다 고유하며 평생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사람의 지문은 개인마다 고유하기 때문에 범죄 수사에 중요한 증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점은 전문가 검증을 거친 엘빈의 지문은 1926년에 사망한 발렌티노의 지문과 정확히 일치했다는 점입니다. 다만 엘빈의 외모는 발렌티노와 전혀 다릅니다. 엘빈에게 최면을 걸었던 정신과의사 어빈 모드스 박사는 엘빈을 5년 동안 연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엘빈은 어떠한 사기 행각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엘빈은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유명인이 되려고 했던 것도 아니며 다만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가를 알려고 했을 뿐입니다. 엘빈에 대한 어빈 모드스 박사의 최면 세션 기록은 당신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책으로 2003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어느 시점에 만났거나 처음 만나는 특정 사람이 유독 친근감이 있고 마치 언제 만났던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당신의 기억은 그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지만 그 사람의 어떤 면을 알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며 뭔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끌림을 느낍니다. 이런 사람은 당신의 전생에서 함께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연결이 즉각적입니다. 우리가 특정 사람과 특정 장소에 끌린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전생에 대한 희미한 기억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도교의 장자는 탄생은 시작이 아니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했으며 존속에는 한계가 없고 시작점이 없는 연속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제한 없이 존재하는 것은 공간이고 시작점이 없는 연속성은 시간이다. 고로 태어나고 죽고 나아가고 들어가고 라고 했습니다.